나는 한때 배신이라고 하면 이혼이나 외도 같은 걸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짜 아픔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에게서 온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무릎이 좀 쑤시고 손도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설레고 있었다. 오늘은 며느리인 민정의 생일이다. 그래서 맛있는 미역국 한 솥 끓이려 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 유일하게 할머니의 약속을 기억하는 손자, 내 손자를 위해서였다. 어젯밤 손자가 내 다리를 끌어안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할머니, 내일 미역국 끓여주세요. 엄마는 싫대요. 근데 저는 먹고 싶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들에게 아이와의 약속이란 맹세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부드러운 미역을 고르고 마른 생선을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삶았다. 그리고 특별한 참기름도 조금 준비했다. 국물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마지막에 넣으면 향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다.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았다. 그때 약간 탄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게 가스를 끄지 않은 채 나무 국자 찾으러 갔다. 국물이 바닥까지 졸아들어 버린 것이다. 정신없이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연기를 환기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매캐한 연기가 뒤섞여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 미역국은 까맣게 탄 채로 남았다. 온 아침의 노력이 한숨과 연기로 사라졌다. 부엌 문이 쾅하고 열렸다. 하이힐 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마치 판결 같았다. 민정이 서 있었다. 얼굴엔 분노와 경멸이 뚜렷했다. 어머니, 몇 번 말했어요? 더 이상 부엌에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엌이 화장터 같잖아요. 이 냄비 얼마인지 아세요?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작은 소리만 나왔다. 어머니는 손주 위해서 끓이려던 거예요. 오늘이 민정 씨 생일이잖아요. 민정은 손을 크게 휘저으며 거의 소리쳤다. 필요 없어요. 도우려 하면 다 망쳐놓잖아요. 그냥 쉬세요. 제발 부엌 그만 만지세요.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고 나는 탄내 나는 부엌, 잿빛 냄비,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슴 한복판의 고통만 남았다. 나는 멈춰서서 손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고 마치 수치심을 지우려는 듯 부엌지든 자국을 닦아냈다. 하지만 이 방 하나가 한 인간의 소외감을 치우기엔 부족했다. 거실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국 어디 있어요? 아직 대답도 못했는데 민정이 소리쳤다. 조용히 해. 국 없어. 엄마 아프다니까. 그리고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손자는 그 국 한 그릇을, 하지만 더는 할머니에게 한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한 배신감을 울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복도 가장 끝방에서 식은 밥을 혼자 먹었다. 아무도 문 두드리지 않았다. 배고프냐는 물음도 없었다. 거기 가족들의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다. 나를 기억하는 이도, 내가 끓이려던 그 국 한 그릇을 원하던 이도 없었다. 남은 건 나, 차가운 국자, 뜨겁게 타오르는 슬픔, 그리고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질문 하나였다. 언제부턴가 나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어느 밤 나는 문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 현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르는 것들을 믿지 못하게 됐다. 민정의 생일 이후 나는 자주 불면증에 시달렸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불안이 내 안에 스며들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밤 모두가 불을 끄면 나는 보통 벽에 기대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식은 차 한 잔을 든다. 그게 내가 아직 이 집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점점 나와 멀어지는 이곳에서 내가 존재함을 다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밤 거의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규칙적이었다가 거실 앞에서 멈췄다. 문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거실 불빛이 어렴풋이 지나가고 있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나는 나무바닥이 삐걱거리지 않게 천천히 방을 나섰다. 속삭임이 더욱 선명해졌다. 걱정 마. 시어머니만 서명하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중개인한테도 말해뒀어요. 그 목소리 민정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듯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직 멀쩡하신 것 같은데? 낮고 낯선 남자 목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지.
내가 말했잖아. 방법 있어.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방으로 돌아왔다.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뭔가를 하려는 거였다. 내 권리를 뺏으려는.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죽을 끓이고 밥상을 차리고 손자를 깨웠다. 민정에게도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민정은 달라졌다. 외출할 땐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전처럼 수수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향수를 뿌리는 걸 봤다. 시장에서나 아이 데리러 갈 때 뿌릴 향이 아니었다. 나는 물었다. 오늘 어딜 가니? 그녀는 가방에 뭔가를 넣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친구 만나러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손자는 내가 봐줄까? 괜찮아요. 데려갈 사람 있어요. 짧고 차가운 대답. 마치 겨울 바람 같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고 앞치마를 꼭 움켜쥐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며느리의 일정표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게. 내 손자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웃게 하던 아이도 점점 멀어져 갔다. 이젠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동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말도 없다. 내가 다가가면 그저 잠깐 나를 보고는 고개를 돌린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나는 알 수 있었다. 민정이 뭔가를 하고 있다. 그녀는 아이를 내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소리 없이 차근차근 말과 시선과 시간을 통제하면서. 어느 날 오후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복도에 먼지를 닦고 있었고 거실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안에는 민정이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손에 서류차를 들고 있었다. 여기 땅이 굉장히 가치 있어요. 빨리 팔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그 여자만 안 끼면 더 좋죠.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등을 돌려 그림자처럼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려 걸레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줍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에선 벼락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동안 느꼈던 소외감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철저히 계획된, 계산된 소외였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건 내가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의심한 적도 있고 혼란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니. 바람이 아니었다. 빼앗기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의 똑딱거림조차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것엔 파도로 요동쳤다. 새벽 2시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물을 따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불은 켜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마치 나 자신조차 깨울까 두려운 듯 조심스러웠다. 그저 물만 마시려 했을 뿐인데 또다시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민정이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가 말했잖아. 시어머니가 서류에만 서명하면 모든 게 순조로워질 거라고. 나는 복도에서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섰다. 가슴이 쿵쿵 울렸다. 거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직 서명 안 하셨어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부동산 중개인인 듯했다. 응. 생각보다 조심스러우셔. 나이도 있으신데 설득하기 쉬울 줄 알았는데 마치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 남편분이 같이 서명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조종하기 더 쉬워. 가족의 미래 얘기만 하면 다 믿을 거야.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차가웠다. 혹시 서명 안 하시면? 잠시 침묵. 그리고 민정의 목소리. 작지만 분명했다. 그럼 기억력이 문제 있다고 증명할 거야. 법적 후견인 신청하면 돼.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목이 꽉 막혔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이곳이 내가 30년을 살아온 집이란 생각이 더는 들지 않았다. 걸음 하나하나가 내 과거를 밟고 지나가는 듯했다. 마치 물건처럼 거래되는 과거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나는 울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가득하고 수십 년간 요리하고 빨래하고 자식과 손자를 키우며 생긴 굳은 살들. 한때 가족의 버팀목이던 이 손은 이제 불필요한 짐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죽을 끓이고 집을 청소하고 옷을 정리했다. 어젯밤 내가 들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나는 모든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웃으며 통화하고 아이와 놀고 아침 식사 사진을 SNS에 올렸다. 마치 이상적인 며느리, 현모양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진심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 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정확히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았다. 이따가 이것들 좀 서명해 주세요. 보험 서류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가 방을 나가자 나는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보험 서류가 아니었다. 집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다. 내 이름으로 된 집. 그런데 이전 대상자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다. 나는 서류를 원래대로 놓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날 나는 녹차를 한 주전자 끓였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며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알았다. 내 침묵은 오늘로 끝이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날 아침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누구도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지켜야 할 게 뭐가 남았지. 그날 아침 이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이미 지나갔다. 그 대신 찾아온 건 냉정한 분별력이었다. 나는 행동하기 시작했다. 급하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나는 민정이 손자를 데리고 학원에 간 어느 점심을 기다렸다. 집엔 나와 거실을 돌고 있는 로봇 청소기뿐이었다.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거의 손대지 않았던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오래된 나무 장롱이 있었다.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는 재봉 상자에서 바늘통 밑에 숨겨둔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는 뻑뻑했지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장롱 안에는 내가 오래전에 넣어둔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예금 통장, 집문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남편의 유언장. 한 줄 한 줄, 한 숫자 한 숫자가 인생의 땀과 눈물 그 자체였다. 나는 등기권리증을 품에 안았다. 가족 모두가 노리고 있는 종이 한 장. 나는 그것을 내 몸의 일부처럼 바라보았다. 조심스럽게 접어서 천 가방에 넣고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쓴 채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먼저 은행으로 향했다. 예금은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전액 인출했다. 많진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 떠날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이가 있는 곳. 정말 오랜만에 그 거리로 왔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나만 그대로였거나 혹은 너무 낡아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사무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작고 조용하며 신뢰가 느껴졌다. 나는 그를 만났고 마주 앉아 천 가방을 꼭 쥐었다. 날 기억하겠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잠시 멈췄다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서류를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펼쳤다.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을 팔고 싶어요. 빠르게, 그리고 비밀리에.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가족분들은 알고 계세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이들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분노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림자처럼 지워지기 전에 내가 떠나고 싶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에게 하나하나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그날 오후 해가 질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고요했다. 민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평소처럼 죽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이번엔 내 마음은 더 이상 그 부엌에 남아있지 않았다. 밤이 되어 나는 몇 벌의 옷을 접어 침대 및 작은 여행 가방에 넣었다. 많이 챙기지 않았다. 내가 정말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이 내 벽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를 썼다. 단 몇 줄 깔끔하게 원망도 없이. 나는 이 집의 불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을 필요로 하는 이가 없다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겠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고 방의 문을 잠갔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달력 첫 주에 비 차갑지만 맑았다. 그리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기에 참아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침묵은 나를 약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은 내 마음을 짓밟고 지나갔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이 집을 떠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조용한 이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날 나는 은행에서 돌아왔다. 가방 안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와 입금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며칠만 더 정리하면 되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런데 신발을 벗다 보니 가방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문틈에 끼어 있었다는 걸 몰랐다. 30분 후 민정이 문을 열었다. 아니,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문을 세게 밀고 들어왔다. 두드리지도 부르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를 들고 증거처럼 흔들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고함을 질렀다. 어머니, 집을 팔았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서요?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가슴에 작은 노트 하나를 꼭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재현이 아버지가 세상 떠난 후 나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지. 나는 그 집을 지켰어. 그게 내가 가진 마지막 집이었으니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는요? 손주는요? 우리 그냥 빈집에 남겨놓고 갈 거예요? 나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원래부터 너희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너희도 날 가족으로 여긴 적 없잖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제 회피하지 않았다. 정면으로 차갑게 마주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짐이니까요. 냄비 태우고 아이 울게 하고 어디 가도 번거롭고 우리도 지쳤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말할 수 없이 아픈 참담한 미소였다. 그래, 난 짐이야. 하지만 내 아들이 아플 때 의지했던 짐이었고 너희 아이가 열이 날 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굶었던 짐이었고 밤새 손주의 기침 소리에 잠 못 이루던 사람이야. 근데 너희 중 누가 그걸 기억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자기만 피해자인 척하지 마요. 어머니도 이기적이에요. 떠난다니. 손주는요? 걔는 어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상처받을 거라고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먼지를 비추며 내 방을 적셨다.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야. 나는 그 아이가 서류로 사랑을 따지는 집에서 크는 걸 원하지 않아. 계산하는 엄마, 침묵하는 아빠, 장애물 취급받는 할머니가 있는 집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겠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눈빛으로. 나는 손주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이제 나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으려는 거야. 나는 옷장을 열어 가방을 꺼냈다. 많지 않은 짐 한 사람이 단순히 살기엔 충분한 정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진짜 떠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열쇠 바뀌길 기다리는 그림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 나는 그녀 옆을 지나쳤다. 원망도 눈물도 없이 그저 수많은 밤을 견딘 사람만이 지닌 평온함이 있었다. 나는 떠났다. 누군가를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남은 인생 더는 침묵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 나는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새벽 집을 나섰다.
그 집은 조용히 내 등 뒤에 있었다. 배웅도 붙잡는 손도 눈물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없었다. 가방 하나, 오래된 책 몇 권이 든 청가방 그리고 전날 밤 쓴 손편지 한 장을 거실 탁자 위에 두고 민정이 그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 집의 가족이었다면 언젠가 그 몇 줄이 그녀를 멈춰 세우게 될 것이다. 나는 첫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바닷가 마을. 신혼초 남편과 함께 갔던 그곳으로. 가난했던 시절 작은 여관방에서 머물고 길거리에서 생선구이를 먹었지만 그땐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제 나는 돌아왔다. 혼자서 잡아주는 손도 함께 걷는 이도 없이. 하지만 마음은 마치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듯 가볍다. 남겨진 쪽에서는 민정은 오후에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편지를 꼭 쥔 채 몸을 떨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신나게 뛰어들며 말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엄마, 오늘 나 100점 맞았어. 민정은 아이를 바라보며 멈칫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요? 이번엔 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이 집은 아주 넓어졌다. 너무 넓어서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필요한 건 다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다. 미역국에 향이 빠진 밥상처럼. 옛날 이야기가 없는 밤처럼. 내 아들 재현은 부대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민정, 요 며칠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 무슨 일 있는 거야? 민정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저 빈방 사진 한 장을 보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어머니께 사인하라고 했지.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아. 나는 어머니가 무엇을 참아왔는지 몰랐어. 나는 지금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시장 근처의 작은 방을 빌려 아침마다 바닷가를 걷고 단골 채소 가게에서 장을 보고 차를 끓여놓고 파도를 바라본다.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바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건 해방이었다. 나는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닌다. 매일 몇 줄씩 쓴다. 슬픔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고 사랑했으며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걸 기록하기 위해. 어느 날 나는 옛집 주소로 엽서를 하나 보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단 한 줄만 적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너를 기억해.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먼저 기억하는 법을 배웠단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이 후회하길 바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안다.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은 아무도 고쳐주려 하지 않았던 상처라는 것을. 나는 떠났다. 그들이 나를 밀어낸 게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나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는 그 흔적 하나가 가족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과연 그분처럼 용기를 내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 삶의 조각들, 추억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따뜻한 교훈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저희에겐 큰 힘이자 또 하나의 응원입니다. 감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잊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공유가 부드러운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때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디 잃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